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9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새로운 문예지 들고 왔는데요. 백조라는 옛날에 국어책에 나왔나? 역사책에 네, 나왔나? 그렇다고 국사책에 하더라고요. 나왔나? 저는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저는 네. 이름 폐허 이런 거 이름만 네. 기억이 나는데 백조라는 1920년대에 네. 발간된 문예지가 최근에 복간이 됐어요. 네네. 그때 아마 3호 네. 정도까지 나오고서 폐간이 네, 된 3호? 걸로 네네. 그게 다시 복간이 돼서 네. 백조라는 이름으로 2020년 겨울부터 네. 나오게 됐어요. 개간지 형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 백조라는 잡지를 2020년 겨울호, 그러니까 복간으로 치면 1호고 네. 전체 통관으로 치면 4호, 네. 그리고 2021년 봄호.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두 개의 잡지를 들고 왔고요. 네. 이 잡지들 살펴보고 이 잡지들 안에 실린 소설 중에서는 강석희 작가 그리고 김멜라 작가의 신작 단편 저희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주영님과 비슷하게 백조라는 잡지에 대해 예전에 있었고 복간이 됐다 정도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폐간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복간호의 서문을 보면은 그 1922년에 이제 노자 홍사용과 백조 동인들이 창간을 했는데 당시에 약간 이 시대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이름으로 오해된 채 서둘러 정리되어 버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조가 나온 또 시기가 3.1운동의 좌절에 이제 뭔가 좀 시기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낭만주의를 표방하는 문학 작품들 아니야라는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혔는데 근데 이거를 복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백조에 실렸던 작품들은 그저 시대의 울분을 토로하는데 머무는 자폐적인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백조는 복간될 만한 잡지이다라는 거를 이제 서문에 복간호에 이제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백조라는 이 문예지의 성격을 아직 2호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가는 플로우 흐름 코너에서는 항상 그 키워드를 정하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복간호가 레트로토피아라는 키워드를 삼았고 두 번째 2021년 봄호에선 영끌사회라고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플루 코너 앞쪽에 있는 거에는 뭐 소설가, 시인, 평론가들이 이 코너의 키워드에 맞게 다양한 글들을 풀어내는데 이게 약간 어쨌든 사회적인, 시대적인 것도 다 문예지에서 다뤄보겠다라는 뜻으로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조 복간호도 그렇고 두 번째 나온 영끌사회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상과 맞는 것들을 어떤 분은 약간의 르포적인 성격으로 논픽션을 써주기도 했고 특히 이제 두 번째 5호 같은 경우에는 현 시대의 시나 소설에서 읽히는 영끌이라는 게 그 영혼을 끌어모아 그 영끌인데 사람들. 그거에 대한 시대상을 또 문학 작품을 통해 보는 비평들이 좀 주요하게 실려 있어서 백조라는 잡지가 문학 작품과 함께 그런 시대성을 좀 놓치지 않겠다라는 뜻인가라고 2호까지는 그렇게 좀 다른 문예지와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그렇게 좀 읽혔어요. 그리고 시가 좀 거의 10명의 시인들한테 청탁이 되고 좀 풍부하게 실려있는 편이고요.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2편씩 일정하게 아마 실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나올 다음 호들은 어떨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호부터는 리뷰 코너에도
키워드를 주어지고 그거에 맞는 리뷰가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복간호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5호에는 재난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리뷰어들에게 주고 그거의 관점에 맞게 이제 작품 리뷰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복간호에는 이제 복간호 특집도 실려 있어서 백조의 좀 의의를 짚어보는 글들도 실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백조라는 잡지가 그 노작 홍서영 문학관에서 만드는 잡지이기 때문에 네. 노작 문학상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복간호인 4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자인 박소란 시인의 대표시와 자선시 그리고 소감 그다음에 심사평도 같이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복간호가 좀 두툼한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5호도 뭐 이런 특집호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4,900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싸요. 마치 악스트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네. 약간 합리적이다 못해 좀 너무 미안한 싼데? 마음이 네, 드는 이런 느낌. 네. 네, 마음으로 사셔서 되게 좋은 글들을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두루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백조라는 잡지가 어쨌든 복간의 의의도 있지만 새로운 문예지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백조는 과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제 2호를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플로우가 있고 맨 처음에 네. 시, 소설 그다음에 특집 코너들이 있고 네. 마지막에 리뷰, 그러니까 되게 베이직한 잡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대신에 작품의 면면을 보면은 네.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이게 조금 느껴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일단 복간호에 실린 강석희, 김멜라 작가의 작품이지만 네. 이제 5호에 실린 김유담, 김유담, 이원석. 예, 이원석 작품도 어떤 흐름에서는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관점이 그래도 저희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가들을 되게 좀 고민해서 청탁을 하고 작품을 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느껴져서 네. 다음 호에 실릴 작품들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이제 2작품 저희 골랐는데요. 네. 공교롭게 첫 호에 실려있는 네. 작품이었어요. 강석희 작가의 This is for you라는 작품이랑요. 네. 김멜라 작가의 링고링이라는 두 작품입니다. 강석희 작가님의 This is for you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어쨌든 4편을 다 주영님이랑 같이 읽고 네. 어떤 거를 백주에 어쨌든 2호를 공교롭게 같이 소개하게 돼서 네. 고를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강석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 책이 없고 좀 덜 소개되는 면이 네.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복간 후에 처음에 실려 있기도 해서 네. 좀 같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This is for you 같은 경우에는 혜연과 수현이라는 두 여성 인물이 네. 주요하게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수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방과후 방과후 글쓰기 수업을 좀 오래 하다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들이 코로나 직후에 외부인 출입 금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수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3년 정도 이제 수업을 했음에도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학교에서 당신은 외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상의 대기 상태로 실직인 상태가 됐는데 그런 수연은 어느 날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 방역 업무라도 하겠냐 학생들 등교할 때 소독제 짜주고 뭐 치우고 걸레 빨고 이런 일이라도 할래요?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거를 또 순순히 마음의 저항은 있지만 수락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혜연 같은 경우에는 수연의 이제 학창 시절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현이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의지를 할 만한 좋은 친구 있고 네. 수현과 다르게 좀 꽂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물불 가리지 않고 좀 빠져드는 타입의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두 친구가 지리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주로 이제 수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현재의 혜연과의 그런 인연들을 얘기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네. 이 소설에서 제가 느낀 매력은 일단은 문장이 되게 리듬감이 막 튀지도 않는데 그냥 어떤 본연의 이 작가가 갖고 있는 리듬감 같은 게 되게 좋았어요. 힘을 좀 많이 빼기도 하고
그리고 다 말하지 않는데 되게 좀 섬세하게 어떤 톤을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도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최근에 읽은 이제 신인 작가들의 소설들 중에서도 이야기도 가져가면서 어떤 문장 톤이나 이런 것도 자기만의 걸 좀 다듬어가는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이게 백조랑 맞닿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두 인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로나라던가 지금 비정규직 교사라던가 네.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뭐 가정적인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도 좀 잘 담아내고 있어서 읽은 사람으로서 감상을 나눌 때 좀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좀 어떤 시대의 결도 좀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삶이 변화된 사람들, 네. 특히 이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밀려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소설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보긴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소설은 제가 봤던 작품들 중에서도 되게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게 네.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디테일을 구현해냈나의 문제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너무 쓸데없이 비장하거나 뭐 처량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독자들한테 오히려 다가가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톤으로 이 상황을 그려낼 것인가, 화자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쓰는 사람으로서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점에서 이 방역 인력으로, 그러니까 방과후 교사에서 아이들에게 소독약을 짜주고 걸레를 빠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어떤 그 수현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저도 약간 담담한데 또 일면 섬세하고 또 충분히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그 현실 안에 담겨있는 되게 비정한 면 같은 것도 잘 드러내고 있어서 저도 그런 점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소설이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혜연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12년 동안 룸메이트였던 이 혜연이라는 친구가 결혼을 이제 앞두게 되면서 둘이 이제 이별 여행 같은 이제 같이 사는 동거인이 떠나버린 이런 식의 이제 이별 여행을 가자고 해서 이제 둘 다 지리산으로 가는, 그리고 지리산으로 가서 뭐 1박 2일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오는 이야기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 소설의 큰 서사인데, 되게 좋았던 게 이 둘이 지리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소설을 쓰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을 재밌게 쓰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맞아요. 근데 이 작가가 진짜 지리산에 가서 누굴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뭐 창문이 깨지는 일도 없이 그냥 누렁이한테 맥스봉 주고 맥주 먹다가 오는 건데. 마늘 훔치고. 맞아요. 마늘 아주 훔치고. 작은. 네. 근데 재밌네? 이 여행기가 되게 재밌네? 약간 저한테 이런 느낌도 주면서, 이런 되게 평범한 여행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이 여행기가 나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되게 재밌다.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네. 또 하나 되게 좀 잘 감추는 부분들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던 게, 이 소설이 모든 상황을 되게 이렇게 좀 베이그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수연의 과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엄청 세죠.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오고, 이제 그 불행한 한마디로 그 가정사 같은 건 되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수연에게 여행을 갔던 도중에 법당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고 전화를 해봐야 되나 하다가 그냥 놓치고 다시 단문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문자의 내용이나 발신인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독자들에게 그냥 스스로 짐작하게 하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둠으로써 오히려 아버지의 서사 때문에 좀 되게 숨통이 막힐 수 있는 그 부분을 네. 좀 터줬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뭐랄까 소설의 강약 조절이나 흐름상에서 잘 처리가 됐다라는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독자들에게 이 작품을 와닿게 하는 네. 저는 그런 식의 뭐랄까 필력?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네. 그게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 게 이 소설에 아까 말씀드린 톤이라고 했을 때가 그냥 인물들이 가진 특성이랑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충분히 비관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절망적으로 그걸 그려내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왜 지금 지리산 갔는데 이 지리산도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막 되게 거칠게 많이 훼손되어 있고 장마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래서 좀 예쁘고 보기 좋고 그런 휴가지의 모습은 아닌데 그 안에서 또 작은 소소한 것들을 친구랑 하면서 그런 자기의 척박한 상황 같은 거를 모른 척은 아니지만 그래도 덤덤히 좀 흘러가게 두려고 하는 폭발시키지 않는 사람인데 그게 좀 위태롭다기보다는 어떤 거를 스스로 좀 절제하면서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친하게 굴었던 어떤 제자의 문자에 답을 하는 답만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대충은 독자가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힌트를 주지만 이 인물 자체도 그거를 너무 막 깊이 빠져들어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 친구에게 막 토로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그거를 좀 스스로 다독인 세월이 되게 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한편 혜연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수연이 힘든 상황인데 자신이 결혼을 하면은 수연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보증금을 뭐 두고 간다고 선뜻 얘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여행을 가는데 좀 같이 지금 여행 가기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수연은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좀 같이 가는 거에 대해 둘은 평온한 상태로 좀 별걸 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거나 어떤 그 마늘을 결국엔 뭐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갖다 썼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숙소에서 많이 있는 일들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좋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작은 일탈을 했을 때 그래도 좀 괜찮아 너 그 정도 괜찮아라고 뭔가 용인해 줄 수 있는 친구라던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어떤 톤이 있다라는 게 결국 인물들의 성격 같은 거랑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답답하다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힘든 상황들을 일단 보내려고 노력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지금 두 인물 중 특히 수연이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완전 막 메타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현이 어쨌든 글쓰기 교사를 하면서 합평을 받은 이력도 있고 소설을 좀 오랫동안 혼자 써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혜연은 알고 있고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듯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써보면 어때? 라고 계속 은연중에 쓰는 것에 대해 독려해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설 중 후반에 수연이 어떤 소설을 썼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약간 작가의 목소리로도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눈치채는 사람들에 대한 평에 좀 힘겨워하다가도 결국에는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좀 계속 고민을 막 일상과 함께 가져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This is for you라던가 중간에 나오는 둘이 같이 흥얼거리는 노랫말이라던가 이게 보아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어메이징 키스인가요?
근데 그런 가사랑 같이 떠올리면은 약간 그 노래도 슬픈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찬란한 느낌이 있는 노래잖아요. 저 그 노래 몰라요. 아마 들으시면 일본 그래요? 활동했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약간 처연한 게 있는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랑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그 마지막 장면이 또 막 노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게 약간 뮤직비디오의 톤이랑도 그런 게 섞이는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잡고 가는 거를 되게 잘 해나가는 소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은 감정을 막 바닥까지 치고 들어가고 그게 또 막 폭발하고 이런 거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거나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억누르고 산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낙담이나 체념에 좀 익숙한 채로 살지만 그래도 수연에게는 쓰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혜연이란 친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그 상태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소설을 읽어갈 때 그 마음에 묘하게 좀 불안하면서도 평안한 느낌이 드는 게 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인물들이 가져가는 것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마지막에 그렇게 슬프거나 암담하지 않았던 건 수연이 다시 소설을 쓰게 되겠구나 이런 예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수연이를 좀 지켜줄 수 있겠구나? 네. 소설가가 되지 않더라도 혜연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계속 그거를 응원받는 느낌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혜연이라는 인물이 사실 저는 약간 더 궁금하게 만든, 그러니까 덜 얘기된 부분,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약간 두 인물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감상을 남겼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점도 있는? 약간 읽으면 사실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소설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꿋꿋한 게 느껴져서 그런 것들도 좀 좋았어요. 네, 저 이렇게 강석희 작가의 This is for you라는 작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김밀래 작가의 링고링 바로 다음에 실린 소설인데요. 김밀래 작가님 저희 두 번째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저희가 소개했던 작품이랑 되게 달라서 전 좀 놀랐어요. 김밀래 작가님 이름 가리고 제가 읽었으면 이거 김밀래 작가 소설이라고 약간 눈치채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되게 뭐랄까 일단 서정적인 서정미가 있어서 맞아요. 제가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제가 줄거리만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링고링이라는 제목에서 링고는 일본어로 사과라는 말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인공인 나는 태명이 링고인데 그 이유는 엄마의 친구가 이제 나의 태몽을 꺼줬는데 하늘에서 거의 뚝 떨어진 것 같은 사과가 태몽이어서 엄마의 친구, 일본에 사는 엄마의 친구가 링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태명이 링고였고 그 공교롭게도 그 엄마의 친구의 일본 이름도 링고여서 어릴 때 이제 만난 그 엄마의 친구에게 링고 이모라고 이제 부르던 그런 사이인데요. 근데 이제 이 화자인 나는 이 소설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나오고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상태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사귄 영주라는 여자인 친구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영주를 친구 이상으로 좀 사랑하는, 좀 연애 감정으로 좀 사랑하는 친구 이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 나와 영주가 같이 경상북도 영주로 여행 가는 이야기인데 이 경상북도 영주는 어떤 곳이냐면 나의 외할머니가 사과밭을, 과수원을 운영하던 곳이고 엄마의 고향이고 엄마와 이제 그 절친이었던 일본에 사는 링고 이모가 가끔 만나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와 그 영주가 하루 동안 당일치기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영주로 여행 가서 거기서 뭐 시장도 둘러보고 분식집에서 분식도 먹으려고 하고 약간 그런 이야기 속에 내가 영주에게 품은 어떤 그런 연애 감정,
같은 것과 우리 엄마와 링고 이모가 예전에 가졌던 관계? 네, 그것을 약간 좀 회상하는 약간 그 두 가지 축으로 좀 진행이 돼요. 근데 엄마와 이 링고 이모가 여기서 추측컨대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연인 관계였는데, 뭐 링고 이모는 무슨 이유에선지 일본으로 가버리고,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내가 태어나고 링고 이모가 다시 한국을 좀 찾아오면서 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네, 그래서 이제 또 엄마는 아빠와 자연히 불화를 겪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줘요. 근데 전체적으로 톤이 되게 엄마와 링고 이모와의 관계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얘기했지만 윤희에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좀 줬어요. 그 엄마의 연애사를 과거 연애사를 좀 추측해보고 딸인 내가 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여기서는 좀 그런 엄마와 링고 이모와의 관계 때문에 뭐 아빠와도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고 내 가정 자체가 사실 되게 위태로워지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동시에 엄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보고 싶은 마음 그게 되게 혼재돼서 엄마에 대한 그 감정이 한 축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되게 닮은 어떤 관계가 한 번 더 재현되면서 좀 내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일본에 또 네. 엄마의 여인이 가 있었던 설정 때문에 더 윤희에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딸이 등장을 해서 엄마의 연애사를 네. 좀 쫓아가 보는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또 자기의 연인이 등장하기도 네. 하는 그런 구조가 네. 묘하게 좀 윤희에게를 많이 물론 이제 스토리상은 다르긴 하지만 네.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읽으면서 이제 화자에게 사실은 그 전에 영주 이전에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짝꿍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중학교 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짝꿍이랑 근데 그 짝꿍 짝이 남자 선배도 사귀고 여자 선배도 사귄다는 말을 듣고 우액이라는 반응을 했다가 엄청난 구타를 당하는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나 엄마가 링고 이모랑 그 모텔 욕실에서 있는 거를 그 욕실이 좀 투명 유리여서 보게 된 그런 기억들이랑 같이 얽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나 약간 좀 이거 소설이 어떻게 또 삐딱하게 꼬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뒤로 갈수록 영주와의 여행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좀 귀여워지는 그런 좀 묘한 전환이 있어서 네. 읽어가면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아빠와의 이야기도 있고 저한테는 이제 세 파트가 있는 느낌으로 네. 읽혔는데 그게 다 이 인물과 같이 좀 읽는 사람도 성장 혹은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그런 것들을 마치 인물의 마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학창시절의 기억은 물론 이 사람은 이 인물은 되게 좀 센 안 좋은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학교 폭력을 당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다행히 영주라는 친구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의 연인이었던 이모와의 관계를 이해한다거나 또 되게 성숙하게 아빠의 마음도 좀 이해를 네. 하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 화자랑 같이 저도 좀 같이 성장하고 좀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서 흐름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면서 읽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작품이랑은 좀 문장이나 인물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되게 다른 느낌이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작품도 좀 오히려 좀 술술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네. 걸리는 부분 없이 따라가면서 읽으면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같이 이 인물을 좀 따라가면서 읽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좀 귀여운 게 네. 거의 마지막에서 이 화자인 나의 이름이 밝혀지잖아요. 네네. 한영주여서 그 김영주라는 친구를 네. 사랑하는데 한영주가 그래서
한영주와 김영주가 단짝이 되고 김영주와 한영주가 영주라는 도시에 가면서 좋아.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된 거 운명이야. 함께 영주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되게 사실 좀 귀엽기도 하고 그 시절에만 약간 연애에서 좀 보이는 그런 몽글몽글함이 있기도 하고 저도 약간 마지막에서 조금 안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끝냈는데 이게 저는 첫 번째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 조금 좀 많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행히 이제 이 한영주라는 화자 옆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김영주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약간 영주로 이제 여행을 와서 예전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함께 나와 여행을 했던 엄마도 없고 외할머니도 없고 영주 이모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엄마와 같이 왔던 공간들을 좀 되짚으면서 너무 마음이 그냥 혼자 괜히 감정이 입돼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좀 엄마가 그리울까 라는 생각과 사실 생각하면 되게 아픈 장소인데 이 장소를 다시 온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영주가 옆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여행 같은 것도 우리 이거 얘기하지 말자 집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아빠한테 괜히 영주에 간다고 했을 때 또 아빠가 어떤 식으로 좀 느끼게 될까 이런 것까지 좀 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고등학생인 아직은 10대인 이 친구가 좀 짊어져야 하는 약간 그런 상처나 어른처럼 감싸 안아야 하는 좀 감정의 무게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막상 엄마와 이모와 갔던 공간들을 가지만 또 그 앞에선 들어가기 싫어하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걸 완전히 끌어안지는 못하는 마음들도 느껴지기는 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그 과거에 뭐 집단구타 당했던 거나 엄마 아빠가 싸우는 장면이나 그리고 할머니도 너무 또 안 좋게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영주라는 곳이 좋은 기억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혼자 가는 여행은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영주랑 함께 가는 여행이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은 엄마를 흉내내보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링고링인 게 뭐 그런 손가락으로 링을 만드는 거나 그 링고가 2번 이어서라거나 이런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무한처럼 반복되는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의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읽고 나면 약간 이렇게 뭔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엄마와 링고 이모는 어떻게 됐을까라던가 그 중학교 때 친구 관계에 대한 어쨌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라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서 해소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좀 엇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두 영주가 완전히 두 마음이 어떤 그런 뭐 사랑이라던가 연애라던가 이렇게 정의 내려진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지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이 화자인 영주가 좀 그거를 은연중에 드러내지 않는 좀 풋풋한 마음처럼 이렇게 그려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랑도 어쨌든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중이라 그 다음이 사실은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면은 아빠와의 관계도 더 조심스러워지는 면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빠가 사실은 그 엄마의 그런 면에 대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게 너무 명확하게 막 어린 딸한테 그 일본인 여자 만나면 또 나한테 얘기해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의 좀 아빠의 마음이 결국에는 어떤 증오도 있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집이나 집착일 수도 있겠지만 혐오해서 쫓아내버린다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상처를 좀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강제로 저들을 좀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없지 않아 보여서 그게 사랑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빠도 상처받은 과거, 물론 그게 잘못 표출되긴 했지만 그런 점들이 다 보여가지고 그럼 이 두 영주의 마음은 어떻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에 영주가 그 탕후루 먹다가 이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뭔가
되게 극단적인데 알턴이 빠진다고 하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근데 또 썩은이여서 네. 안 찾아도 된다고 했는데 또 영주가 굳이 또 찾아주잖아요. 네. 아, 그리고 그렇게 왜 생각하면 또 네. 진짜 그냥 아주 촌스러운 비유로 이 빠지는 꿈꾸면 그게 약간 좀 어쨌든 그런 부모와 관계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묘하게 섞여 있고 네. 그 태몽도 막 엄청 좋은 느낌인가 아니면 좀 당혹스러운 느낌인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약간 네. 그 사과를 맞아요. 발견하고 물었는데 되게 뭐 차갑다라던가 얼음처럼 차가워서 그런 네. 느낌들이 되게 좀 묘한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전작과 다른 느낌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김밀라 작가 특유의 뭔가 한 겹 더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정확히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한 겹이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곳곳에 좀 들게 하는 그런 소설로 읽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강석희 작가의 This is for you 그리고 김밀라 작가의 링고링 이렇게 두 편 살펴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악스트 2021년 5, 6월호에 실린 정지돈 작가의 신작 단편 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멜라 작가의 단편 링고링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주는 빠진 어금니를 찾아주겠다며 화단으로 뛰어갔다. 흙으로 덮인 화단 바닥을 손으로 휘젓더니 화단 위로 올라가 회양목 사이를 살폈다. 영주야 필요 없어. 나는 영주에게 소리쳤다. 어차피 썩은이라 찾아도 소용없다고. 김영주 이리 오라고. 나는 영주를 불렀다. 영주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했다.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줬으면 했다. 찾았어. 영주가 나를 보며 소리쳤다. 한영주 이리 와. 내가 찾았어. 영주가 손을 크게 흔들었다. 그 모습이 물 위에 어른거리는 빛처럼 두 겹, 세 겹으로 번져 보였다. 혀로 더듬으면 깨진 어금니의 뾰족한 뿌리가 혀끝에 닿았다. 영주와는 절대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옷소매로 뺨을 닦고 나는 영주를 향해 걸어갔다.